등기부 등본을 받아든 순간 26년간 내 소유였던 건물 명의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아들 이름만 선명하게 박힌 그 문서를 보며 나는 이것이 사랑인지 배신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부양 약정서에 도장을 찍던 그날 나는 가족을 믿었지만 실은 내 인생 전부를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윤혜정, 올해 63살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금속 조각을 해온 예술가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은 동네 축제 조형물이나 청소년 센터 프로젝트를 만드는 평범한 작업가였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성실하게 묵묵히 내 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불안정해 보이는 예술가의 삶이었지만 나에겐 확실한 기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30살 때 결혼 자금을 모아 산 3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내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1층에는 조용한 카페가 들어와 매달 130만 원의 월세를 냈고 2층에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가 자리 잡아 100만 원을 냈습니다. 3층은 온전히 내 작업실이었습니다. 용접기와 철판이 놓인 공간, 새벽마다 쇠를 두드리던 그곳이 나의 세계였습니다. 월세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나는 그 건물 덕분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리하게 돈을 쓰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손 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작업하고 월세 받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들 도연이는 28살 때부터 사업을 한다고 이 회사 저 회사를 전전했습니다. 번번이 실패했고 그때마다 나는 조금씩 도와줬습니다. 나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운이 없거나 준비가 부족했거나 세상이 냉정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니까요. 부모라면 누구나 그러듯 나 역시 내 아들이 언젠가 성공하기를 바랐습니다. 몇 년간 연락이 뜸하다가도 명절이면 얼굴을 비추곤 했고 그럴 때마다 나는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도연이가 며느리 세린과 함께 집을 찾아왔습니다. 6해만이었습니다. 아들은 이전보다 훨씬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제대로 된 사업 시작하려고 해요. 이번엔 투자자도 있고 사업 계획도 탄탄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나는 그 문제가 뭔지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명의로 된 건물 때문에 세금이랑 여러 가지가 복잡해요.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꾸면 투자 유치도 쉽고 세금 문제도 해결돼요.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간절했고 옆에 앉은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펼쳐 보이며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증여하시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나중에 상속받으면 세금 폭탄 맞아요. 미리 정리하는 게 가족 모두에게 이득이에요. 나는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그녀의 말이 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세리는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양 약정서였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어머니를 평생 모실 거예요. 그걸 문서로 남겨두는 거예요. 서로 안심하고 살자는 뜻이에요. 나는 그 서류를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족끼리 이런 약속을 종이에 적어야 하나? 하지만 도연이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거예요.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기소에 가던 날 날씨가 유난히 흐렸습니다. 차 안에서 도연이는 계속 웃고 있었고 세리는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고 나는 자식을 믿기로 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내 이름이 지워지고 아들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제 사업 제대로 해볼게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평온했습니다. 도연이는 꼬박꼬박 용돈을 보냈고 세린도 가끔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명절에 찾아왔을 때는 선물까지 들고 왔습니다. 나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믿길 잘했어. 작업실 리모델링도 도와주겠다는 말에 나는 오랜만에 새 작품 구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6달쯤 지났을 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용돈이 들어오는 주기가 불규칙해졌고 전화를 걸어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세린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차가워졌습니다.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건물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았어요. 나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얼마나? 도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억쯤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3억이라니. 내가 26해 동안 지켜온 건물에 3억짜리 빚이 걸렸다니. 도연이는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곧 갚을 수 있어요. 사업만 잘 풀리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작업실 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철판을 두드릴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세린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작업실이요. 이제 저희가 써야 할 것 같아요. 사무 공간이 필요해서요. 조금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작업실을 비우라고 20년 넘게 쓰던 그곳을 세린은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물론 다른 곳을 구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방이 필요하다고. 세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업 확장 때문에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날 밤 나는 작업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공구들, 구석에 쌓인 철판 조각들, 용접 자국이 선명한 작업대, 모든 게 내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자식을 위해 건물을 내줬는데 이제는 작업실마저 빼앗기는구나. 나는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었습니다. 건물 주인은 도연이었고 나는 그저 세입자도 아닌 눈칫밥 먹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달 뒤 도연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내게 반지하 원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여기 어때요? 깨끗하고 조용해요. 잠깐만 옮겨 계시면 나중에 다시 모시러 갈게요. 나는 사진 속 방을 보았습니다. 창문은 허리 높이에 있었고 햇빛은 거의 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월세는 38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세린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진짜 괜찮아요. 요즘 반지하도 인테리어 잘하면 아늑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이름이 지워진 건물에서 나는 이미 힘없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짐을 싸는 날 나는 마지막으로 작업실을 둘러봤습니다. 20년 넘게 매일 아침 이곳에서 쇠를 두드렸습니다. 손끝에서 태어난 작품들이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이 좁은 공간에 스며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조각 하나를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애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게 된 걸까? 반지하로 이사한 날 방문을 열었을 때 습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햇빛은 오전 1시간 정도만 들어왔습니다. 나는 짐을 풀지도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뒤 1층 카페 주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혜정 선생님, 큰일 났어요. 건물주가 바뀌었대요. 월세를 1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린대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다니. 도연이 명의인데. 급하게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세린의 번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뒤 2층 디자인 스튜디오 사장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물이 팔렸대요. 새 주인이 재개발 준비한대요. 우리 다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도연이가 건물을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도연이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수십 번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세린의 번호는 아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 보니 건물은 이미 중소형 개발업체 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그 건물이 내 이름조차 모르는 회사 손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나는 반지하 방에 홀로 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던 걸까? 아니면 너무 착했던 걸까? 가족을 믿었던 것이 잘못이었을까? 그날 밤 나는 오래된 공구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조각칼과 철판 몇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목은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쇠를 두드려서 생긴 직업병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각칼을 들었습니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작은 철판에 망치질을 시작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나를 깨어있게 했습니다. 일주일 뒤 동네 청소년센터 게시판에서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금속 공예 기초 강사 모집. 나는 주저하지 않고 지원했습니다. 면접 날 센터장은 내 이력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직도 작업하시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씩이지만요. 제가 도망친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온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센터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예술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채용되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나는 다시 조각칼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반지하 방 한쪽을 작은 공방으로 꾸몄습니다. 낡은 작업대 하나, 공구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는 매일 새벽 작업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을 가르치면서 나도 다시 배웠습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이 조금씩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조각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하지만 이게 내 삶이야. 빼앗길 수 없는 것이지.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청소년 센터에서 공동 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나는 학생들과 함께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전시 제목은 2번 다시 뺏기지 않겠다였습니다. 내가 만든 대형 조형물은 구부러진 철판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소유는 잃어도 내 삶은 잃지 않는다. 전시회 개막일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학생들의 부모,
동네 주민, 그리고 몇몇 미술 관계자들도 왔습니다. 그런데 전시장 한 구석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도연이와 세린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작품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 조형물 앞에 멈춰 서더니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들을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다가가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다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왜 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으로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만 보였지만 나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작업대 위에 새 철판을 올려놓고 조각칼을 들었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작품을 위해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이제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며칠 뒤 편의점에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 무거운 박스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손목이 비명을 질렀지만 나는 악물고 버텼습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아야 했습니다. 언젠가 작은 작업실을 다시 구할 수 있을 때까지. 동료들은 대부분 나보다 젊었지만 아무도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었고 나도 그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청소년 센터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점점 실력이 늘었고 나는 그들을 보며 위안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작품을 완성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거 만들면서 진짜 행복했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이게 예술이지. 누가 뭐래도 이 순간만큼은 진짜야. 학생은 내 눈물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선생님, 왜 우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쁜 눈물이야. 내가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 겨울이 왔습니다. 반지하 방은 더 추웠고 습기는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꺼운 이불을 덮고 버텼습니다. 새벽마다 작업을 하고 낮에는 택배를 나르고 저녁에는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단단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도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답장을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용서하지 못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기로 했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청소년 센터에서 또 다른 전시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미술관과의 협업 프로젝트였습니다. 나는 학생들과 함께 대형 설치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구부러지고 녹슨 철판들을 모아 새로운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부서진 것들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작업하는 내내 손목이 아팠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시 개막 전날 밤 나는 반지하 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작은 철판 조각 하나하나에 내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빼앗긴 건물, 배신한 자식, 무너진 노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딛고 다시 일어선 나 자신. 나는 작품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함께 살아남았구나. 다음 날 전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작품 앞에서 감탄했고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관람객이 내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 작품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동시에 다시 찾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작품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작품이 스스로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전시가 끝난 뒤 미술관 큐레이터가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시즌 개인전을 열어보는 게 어떨까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전이라니. 예순이 넘어서. 큐레이터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작품엔 진정성이 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1년 뒤 개인전 개최. 그날부터 나는 더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손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대신 찜질과 스트레칭으로 버텼습니다. 아픈 날은 작업을 쉬고 괜찮은 날은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택배 일도 계속했습니다. 개인전을 위한 재료비를 모아야 했으니까요.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가 청소년 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였습니다. 그는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못 본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변명할 수 없어요. 나는 침묵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업 실패하고 모든 게 무너졌어요. 세린이랑도 이혼했어요.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는 한참을 서 있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내 전부였던 아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스쳐가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아팠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작은 창이지만 오늘은 유난히 별이 많았습니다. 나는 작업대 앞에 앉아 새 조각을 시작했습니다. 망치 소리가 조용한 밤을 깨웠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 삶이었습니다. 빼앗긴 것도 많았지만 남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는 철판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선다. 이제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